네,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여야가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연금 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는데요. 이런 모수 개혁만으로 기금 안정 효과가 충분한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재갈현숙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국민연금 개혁 여야 정말 첨예하게 맞서더니 받는 돈, 평생소득 대비 받는 노후연금 비율을 43%로 지금 의견 접근을 모았습니다. 물론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높이기로 이미 의견이 일치를 한 상태에 있는데, 소득 대체율 합의 뭔가 조금 돌파구가 열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재갈현숙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여야의 의견 접근? 네, 일단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우려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저희 나라가 작년 12월 3일 이후로 그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여야의 합의는 국민의 삶에 얼마나 위협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졸속 야합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국민 삶에 위협을 줄 수 있는지 어떤 야합이다. 네, 두 그리고요. 번째는 지난 1년간 사실 국가가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초고령 사회를 위해서 국가가 사실은 일정 정도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의 구체적인 방향은 사실은 재정을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재부나 정부는 연금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는 적극적으로 13% 내는 걸 마치 당연하게 전제로 깔면서 국가는 이와 관련해서 한 푼도 더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하겠느냐? 네. 그래서 첫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우선요, 재갈현숙 박사님, 우선 이제 첫 번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게 43% 어떤 야합이다, 여야 간에. 또 이 초고령 사회를 어떤 대체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렇게 조금 아주 혹독하게 좀 비판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네. 43% 자체도 낮다, 뭐 이런 주장이신 네. 거잖아요. 우선 또 윤석명 위원님의 또 이런 정도 총평을 먼저 들어보고 한번 다시 더 이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정반대 입장에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오늘 이게 소득 대체를 너무 낮춘 거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이제 굉장히 시위를 하는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은 국회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요? 네네. 근데 지금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내부 반발에도 무릅쓰고 모든 비난을 내가 받으면서 이걸 합의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국민의힘은 지금 저 연금개혁 특위 박수영 위원장, 또 안상훈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 특위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득 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고, 현재의 40%를 네, 그대로 유지하고 된다. 보험료는 13%까지 올리되 그 자동 조정 장치를 반드시 달아야만 연금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여야 합의를 우선시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합의했다 그런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반발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또 제가 지금 약 42명을 회원 준회원으로 가지고 있는 연금연구회 리더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긴급 성명서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타협안이다. 왜냐하면 이건 지속 불가능한 타협을 했다는 거죠. 그 연금제도가. 그 배경은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소득 대체율 43%, 현재 목표는 2028년 40%인데 네. 결국 네. 3%포인트 올리는 게 말이 안 된다. 네, 네.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배경 조금 이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쪽의 주장을 조금. 왜냐하면 양쪽 지금 두 분께서는 여야가 참 어렵게 좀 합의를 했는데, 한편에서는 43% 소득 대체율을 낮아서 야합이고, 우리 윤석명 의원께서는 이게 원래 목표보다 또 높게 잡은 게 지속 가능하지 않아서 문제고. 자, 왜 이걸
제갈윤석 박사님 왜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야합일 정도로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하시는 이유. 지금 여야가 어쨌든 보험료 13%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잖아요. 그렇게 지금 돼 예, 있습니다. 이 13%가 도출되는 과정이 계속 생략단체로 여야가 마치 합의돼서 이게 도출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대단히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래요? 이 13% 얘기는 사실 지난 18년 동안 저희가 연금 개혁을 계속 못 해왔거든요. 연금 개혁을 계속 못 해왔던 가장 큰 이유는 18년 전에 급여를 대폭 20% 가까이 삭감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사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는 공적연금이라는 거는 적어도 평생 동안 노동을 한 시민들이 퇴직 이후에도 가난하게는 살지 않게 국가가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네. 근데 국민연금이 18년 전에 20% 급여 삭감을 한 이후에 꾸준히 지금 지속적으로 국가가 개혁하고 싶어 했던 건 보험료 인상만 계속 해오고 싶어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21대 국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개혁이 시급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시민들 500분을 모셔서 딱 정해진 시간 2달 동안 수기 과정을 통해서 재정을 강조하시는 분들의 의견과 보장성도 같이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을 두고 2달간 심의를 거친 이후에 두 가지 안이 그겁니다. 일환이 바로 그 보험 현재는 소득 대체율을 40%로 하고 있지만 현재. 10%를 올려서 50% 전제로 보험료 인상을 13%까지 감내하겠다. 네. 9%에서 13% 인상은 거의 44%입니다. 그거를 시민들이 합의를 한 거예요. 그 합의의 정신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빈곤의 심각성, 근데 이 심각성이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 이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렇다면 시민들도 우리가 좀 더 내겠다는데 합의를 한 거죠, 이번에. 그렇다면 적어도 여야가 합의를 할 때 있어서는 그 정신을 살려야 되는데 21대 국회 때 아까 국힘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가 진행한다 이거 우려하셨는데요. 저는 국힘의 반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사장된 채로 21대 마감됐고요. 예. 더 심각한 건 작년 9월에 정부가 이렇게 논의됐던 안을 고려해서 정부안을 낸 게 아니라 정부는 전혀 상관없는 13%는 받고 소득 대체율을 하나도 인상하지 않고 그리고 논의되지 않았던 두 가지 추가된 옵션 아까 얘기하셨던 자동 안정화 장치가 그 옵션 중에 하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더욱이 제가 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지난 2월에 대통령이 없어요 지금 없는 상태에서 대행이란 분이 사실은 이 연금 논의에 계속 같이 해오지도 않았던 이 분이 이 논의에 대한 존중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덜 내고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에 대해서 다시 뭔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 이후에 자동 안정화 장치 얘기가 또 불거진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끊임없이 배제되어 왔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이제 배제되어 왔는데 그 국민을 대표하는 게 우리가 국회로 본다면 여가 있고 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을 지금 대표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야가 일단 의견에 접근을 했어요.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3%. 아까 시민 수기단은 다른 결과를 얘기했지만 다른 의견을 냈지만 하여튼 여야가 지금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내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걸 국민의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아까 왜 43% 지금 우리 재갈 박사님께서는 50%로 시민단에서 합의를 했는데 이게 43%가 말이 안 된다는 야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43%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문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두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차부터 5차 때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참여했으며 모두 재정 안정화 방안을 담당했습니다. 5차 재정계산 2024년 재정계산에서도 전 재정 안정화 방안을 담당했었고요.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도 재정 안정화 방안을 담당했습니다. 거기서 위원들이 투표를 했어요. 이 연금제도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국회 특위 자문위원회에서는 15명 중에서 10명이 소득 대체율 40% 유지하고 보험료 15% 올려야 된다는 데서 15명 중에서 10명이 찬성했었고 그 행정부의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 중에서 2명을 제외하고는
소득 대체율 40% 유지하고 보험료 15% 올려야 된다는 데서 찬성을 했어요. 예. 압도적인 거죠. 이게 아까 우리 재관현숙 박사님 말씀하신 국회 시민 공론위원회에서 이게 50% 13%로 됐는데 네. 제가 지난 1월 23일 민일 대표하는 국회 공청회에서 제가 5시간 공방을 벌이면서 이걸 속기록에 남겨놨습니다. 네. 그런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가 있어요. 예. 소득 대체를 50% 올리고 보험료를 13% 올릴 경우에는 2078년에 부가방식 보험료가 43.2%까지 올라가고 2005년생과 2035년생의 생애 보험료 부담 차이가 21.3%포인트 난다는 퍼센트가 아닙니다. 포인트 난다는 그 사실을 처음 시민대표단 학습 자료에는 넣어놨던 걸 그걸 삭제하고 다시 교과서를 만들어서 시민대표단을 학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시민 대표단- 500명의 수기 결과가 좀 편향됐다 이런 그래서 얘기예요? 제가 속기록에 남겨놨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중요한 자료를 삭제했다면 이건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거 정부가 속기록- 범죄 행위라는 아니 그 자료를 삭제한 당사자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문가들하고 시민대표단의 그 결정적으로 판단이 다르게 된 건 정보량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핵심 정보를 하나 지금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소득 대체율 40% 유지하고 보험료를 17%까지 올려도 국민연금 재정 안정 달성은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릴게요. 5차 재정 추이에 따르면 소득 대체율 40%에서 30%로 10%포인트 낮추고 보험료를 12% 그러니까 3%포인트 33.3%를 올릴지라도 국민연금 기금은 2070년에 소진되고 2070년 부가방식 보험료가 26.5%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지금 43%는 좀 턱없이 높다. 국민연금 지속 가능하지 않다. 고갈식이 조금 늦출 뿐이다. 이런 문제인데 아까 이거 공식적인 추이 결과입니다. 예, 시민단체 500여 명의 수기 내용이 정보량의 차이로 인해서 조금 편향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 깊이 들어갈 생각 없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갈 박사님 조금 계속 혼자 주장하시고 계신 내용이고요. 네. 그 당시에도 양쪽 그 재정 안정화 쪽하고 그리고 소득 보장 쪽이 그 교과서를 함께 만들었어요. 함께 받고 그 과정에 윤 박사님이 자신의 자료가 안 들어간 걸 갖고 꾸준히 지금 그래요?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양쪽 진영이 다 합의해서 냈던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제 더 이상 뭐 좀 얘기가 그렇고요. 여튼 그러면 보험료를 13% 인상, 소득 대체율 43% 이 두 부분에 합의를 할 경우 이렇게 통과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통과되면 조금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렇게 안 보십니까 혹시? 안타까운 진전이다. 안타까운 진전이다. 우리 어떻게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43%로 여야가 접점을 찾았는데 이렇게라도 통과되면 수치를 제가 자꾸 써서 죄송한데 연금연구회가 발표해서 신문에서도 크게 보도한 게 있는데 2025년 현재 국민연금 줄 돈 중에서 부족한 액수가 2,060조 원입니다. GDP 대비 84.8%고요. 예. 25년 뒤에 이게 얼마로 늘어나냐면 6,332조로 GDP 대비 122.5조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합의한 대로 가봤자 예. 25년 뒤에 그 미적립 부채가 6,100조가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저도 뭐 이게 뭐 보험료를 지금 올리고 싶어서 안 올리면 2027년부터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예.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못해서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보험료를 올리고 싶어 하거든요. 만약에 소득대체 43%를 합의를 하겠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이제 여당에서는 자동 조정 장치를 꼭 넣자는 겁니다. 자동 조정 장치.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수치들은 공식적인 수치들이거든요. 예. 이건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 조정 장치는 이렇게 지속 불가능한 제도를 연명시키게 할 수 있는 산소 호흡기라는 거죠. 산소 그러니까 호흡기라도 조건부로 필요하다는 게 여당의 주장인데 43%를 하려면 산소 호흡기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당은 또 이 부분 자동 조정 장치는 이번에 받지 않겠다, 넣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왜 야당은 그러면 자동 조정 장치가 산소호흡기도 아니고 이건 받을 수가 없다고 야당은 주장을? 예, 일단 미적립 부채라는 개념 계속 사용하시는데요. 공적연금에서 그 개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자동 조정 장치는 사실은 같이 자동 조정 장치가 이게 나이 가입자 수에 따라서 좀 연금 인상률을 좀 저희가 깎는 지금 거죠. 이렇게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네. 수명이 길어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저출생 고령화, 이 저출생으로 문제 가치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 재정적인 부분이 10년 전, 20년 전하고 사실은 완전 여력이 다르죠, 부족할 환경이. 수밖에 없고 저희가 만약에 지금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가가 우리 사회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거에 믿음을 갖고 출생률이 변화가 오겠지만 그 지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있는 조건을 추계했을 때 좀 불안정해지는 요소들이 인구 측면에 있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자동 조정 장치를 우리 시민들 느낌에 딱 맞게 말씀드리자면 자동 예정 삭감 장치입니다. 자동적으로 예정된 삭감 장치다. 삭감 장치. 어차피 네. 고령화 사회고 네. 저출생이 크게 바뀌지 저희가 않기 때문에. 대전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왜 안 됩니까? 현재 저희 나라는 이 급여 수준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아요. 공적연금을 국민연금 받는 금액이. 예, 실제로 노동 기간 동안에 노동소득 대비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퇴직 이후에 연금을 받게 됐을 때 그 받게 되는 수준이 OECD 같은 경우는 다 40% 이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 명목으로 40년 가입할 때 40% 드릴게요 하잖아요. 근데 40년은 우리 국민들이 가입을 못 하세요. 사실은 노동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40% 얘기를 하고 있지만 40%는 안 되고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한 36% 이 정도 나온다. 이것도 40년 가입 전제가 아니고 OECD 기준이 36년 뭐 이 정도 계산할 때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국민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현재 수준에서 저희가 국민연금이 88년도에 시행돼서 지금 40년 자체가 안 됐어요. 국민연금 자체가. 역사가. 근데 최근에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사실은 65만 원 정도 수준인 평균? 거고 예. 수급자 분 중에 70% 이상이 60만 원 미만의 연금액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급여 수준이 너무 낮을 때 이 장치를 삭감되는 걸 예정된 걸 장치를 도입하면 예를 들어 지금 3%를 올린다? 삭감되는 퍼센트는 8% 이상 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다. 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한번 좀 고려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최상목 대행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들이 그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고 알겠습니다. 이슈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정 정도 현재까지는 수용한 상태다. 네. 자동 조정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우리 윤석명 연구위원님 주장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가 받는 연금 소득 대체율이 실질적으로 낮기 때문에 자동으로 깎는 장치까지 받아들이기는 우리 지금 노후 소득 수준을 볼 때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국힘에서 추천했던 시민공론화위원회 추천했던 5분 모두 자동 조정 장치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천에 네, 이 경악할 만한 사실인데. 국민의힘 주장을 한다면서요? 네, 아니 그런데 뭐 모르겠어요. 변심을 했는지 아니면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OECD 회원국 중에서 자동 조정 장치를 70%가 도입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제도의 도입이 가장 필요한 나라입니다. 저는 1999년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했을 때 그해 10월 달, 11월 달에 보건복지 포럼에 우리나라에서 자동 조정 장치가 빨리 도입이 된다는 논문을 썼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자동 조정 장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문가 대다수는 자동 조정 장치 개념을 조성합니다만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뭐 가장 중요한 잘못 이해 하나만 좀. 지금 이게 뭐 30년 뒤부터 연금 처음 받을 때부터 받는 연금액에 연동되는 물가 상승률을 줄여나가는 걸로 정부가 제안했거든요. 네. 이게 빨리 도입돼도 30년 뒤에 가서 벌어지는 현상이고 자동 일단은 장치를 도입하더라도 당장 되는 게 아닌 것이다. 처음 그게 이제 적용되는 게 30년 뒤입니다. 30년 뒤에? 네네. 그래서 이건 오히려 미래 세대들한테 고통을 더 부담만 시키는 건데 이제 제가 주장했던 안이 있어요. 연금 특위나 재정계산위원회에서 했던 건 뭐냐면 지금 가입자 수급자한테 모두 적용되는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이건 뭐냐면 더 강력한 거네요? 아닙니다. 강력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저도 이해를 반대하는 좀 건데. 잘못했네요. 네네. 네. 이게 핀란드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Life Expectancy Coefficient 그냥 기대 면계수를 적용시키는 건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국민연금으로부터 평생 5억을 연금을 받는다 그랬을 때 5억은 똑같이 지급해요. 근데 연금 재정 불안정 요인 발생하는 게 이 사람 한 20년 살 줄 알았는데 25년, 5년 더 받으면 그만큼 연금 지급하는 기간이 늘어지니까
재정 불안정 요인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핀란드에서 하는 건 뭐냐면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매년 연금액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연금액이 줄어드는데 예. 대신 거기에 대한 보완 조치로서 평균 수명이 1년에 1년, 2년 늘어나는 거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노동시간 근로기간을 연장시켜서 국민연금에 더 가입하게 하면 연금액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노동시간 연장 문제까지 가면 이게 네. 굉장히 사회적 합의가 많이 아니 근데 필요한 얘기이기 지금 때문에. 의무납의연료 5년 연장 문제도 들어와 있기 아니, 때문에 5년 연장을 하는 문제가 만약에 우리가 논의를 하려면 네. 직장도 없는데 5년 연장하라면 좀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네.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논의 같고요. 그 부분 이제 요 정도로 좀 듣도록 하겠고요. 여야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요거는 큰 문제는 아닐 것처럼 보이는데 제갈 박사님께 좀 국가 지급 연금 지급 보장을 국가가 명문화하는 거. 그다음에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아마 군 복무 기관 중에는 한 분들은 좀 기간을 가입 기간을 좀 늘려주는 거죠. 크레딧이라는 게. 그다음에 저소득층 보험료를 지원하는 거. 이것도 지금 야당이 조건으로 내건. 요거는 뭐 별 이견이 없나요? 크레딧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걸로 크레딧, 알아요.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거. 예, 네. 가입 기간 늘리는 거와 관련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데 다만 재정 자체를 국가가 언제 그 재정 기여를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제한이 없는 거고요.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부분에서 명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법안 문구로 해서 공무원연금처럼 사실은 이제 명확하게 해서 지금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은 저희가 완전 적립하는 사보험 방식이 아니잖아요. 완전 적립했을 때는 계속 적립금 고갈이 사실은 급여랑 직접 연관이 돼요. 네. 그게 민간보험에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험은 적립금 자체가 재정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게 아닌데 저희는 매번 적립금 자체가 재정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거에 플러스 저희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현재 노동하고 있는 세대의 일정 부분의 기여를 또 지금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 이전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엔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쪽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초저출생 초고령화 때문에 미래 지표가 불안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고 그렇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의 신뢰가 사실 신뢰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국가가 증명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건 법적으로 그냥 처리할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좀 다른 부분들이 아직은 보장 명문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명문화를? 네. 그리고 보장 명문화를 해서 후세대들이 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더 갖도록.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저소득층 지원을 조금 정부가 더 지원해줘, 그렇죠. 그것도 해줘야 된다. 그렇죠. 우리 윤석열 의원님 혹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분도 굉장히 이제 반대 의견들이 크게 대두되는데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 보장 명문화에 대해서? 네네. 제가 일단 크레딧 관련해서 예. 독일 같은 나라는 예전에 크레딧 제도가 다양하게 있었는데 지금 핵심 크레딧 제도를 제외하고는 다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예. 지금 이 크레딧 제도 무작정 뭐 여야가 주장하고 있는데 가입 기간을 좀 늘려주는 거죠? 늘려는 주는데 세상에는 공짜 정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지금 크레딧 제도가 지금 있는 크레딧 제도도 출산 크레딧도 지금 전체 출산 크레딧으로 인해서 향후 연금 지급할 액수의 25%만 지금 세대가 부담하고 있고 다 미래 세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게 크레딧 만들어 놓고서는 오히려 지금도 지속이 불가능한 연금 제도가 더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거는 만약에 크레딧을 확대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세대가 이 크레딧 제공하는 걸 다 우리 세대가 세금 내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미래 세대에 넘기지 말고? 독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없이 무조건 크레딧만 확대한다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거고 예. 다음으로 이제 지급 보장이 큰 문제입니다. 지급 보장, 네. 국가가. 지금 우리 전 세계 지급 보장이 우리나라 공무원 군인연금에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존액만 10조 원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지급보장 조항이 있으니까 누구도 공무원연금 개혁하자는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가 완전히 파탄이 나기 전까지는 지급보장 조항이 있으면 제도 개혁 노력이 어렵다는 거고 예. 이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이번에 이 지급보장 조항은 말로는 그럴싸하게 청년 세대, 미래 세대한테 확신을 주겠다는 건데 네. 들여다보면 우리 연금연구의 성명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50대 이상의 연령층들이 자기들의 연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까 이건 소득 대체율 40% 유지해도 지속이 불가능한 제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료 조금 더 올리고
소득 대체를 올리면 앞으로 30년 동안은 먹고 살만해요. 예. 그리고 지급보장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이분들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보장 조항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중에 세금으로 다 줄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 연금 다 받아먹고 저세상 가서 니들끼리 싸우든 말든 마음대로 해봐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럴 해제대의 극치고 계약 중에서도 가장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필요한 건 뭐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스에서 고액 연금 수급자들의 연금액을 한 번에 50% 깎았습니다. 네. 법조항이 있으면 뭐 합니까? 나라에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많이 다른데 지금 납입보험료, 연금보험료를 올리면 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반은 자기가 내지만 반은 회사가 내주거든요. 근데 지역가입자들은 이제 본인들이 다 낸단 말이죠.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 예외가 있는데 자영업자분들이 그런 생각도 할 법해요. 보험료를 그렇게 오르는데 우리는 지원 안 해주나? 혹시 이런 바람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얘기가 그 없습니까?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시민대표단 의견에서는 의견이 제출됐었어요. 어떻게요? 합의가 된 부분이 90% 이상이 동의한 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연금 재정 지출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역 직장 가입자들은 이제 노사가 반반 부담하고 반반 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업 크레딧 같은 경우도 고용보험 이런 사실 실업이 증명이 되면 이제 크레딧이 부여가 됩니다. 근데 지역 가입자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은 농어촌 분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하고 그리고 장기간 이제 여러 가지 형편상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신 분들이 다시 이제 보험료를 내실 때 최대치가 월 45,000원 지원이 답니다.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이 너무너무 협소하고요. 좀 아까 그 모럴 해저도 말씀하셨는데 네, 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가 50대 이상의 모럴 해저드다.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반론을 말씀드리자면 독일 얘기하셨는데요. 독일은 국고 지원이 연금 예산 전체에서 24% 하고 있어요. 국고 지원이요? 예. 국고 전체 연금을 예를 들어 100, 올해 나가는 돈 100이면 24가 정부로부터 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크레딧 얘기를 할 때 미래 세대에게 주자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크레딧 발생하면 올해에 대한 재정을 매해 정부가 불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미래 세대로 넘기는 것 자체는 사실 정부의 판단이지 이런 제안을 한 시민들의 판단은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부분 거기서 이제 조금 얘기를 좀 넘기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왜냐하면 저희가 못 다룬 게 여야가 지금 이 특위 구성을 하느냐 마느냐 여기서 합의를 하느냐가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여당은 특위 구성을 해서 구조개혁을 좀 조건을 좀 달자. 자동 조정 장치 같은 거. 그것 때문에 자칫하면 지금 국회 상임위 통과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짧게 꼭 필요합니까? 특위 구성?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여당은 저 구조개혁을 전제로 모수개혁에 동의를 해준 건데 알겠습니다. 그걸 합의를 안 하고 처리하겠다는 건 구조개혁을 안 하겠다는 거죠. 최갈 박사님 어떻게 해요? 특위 구성을. 저는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수용되는 걸 전제로 정치적 합의가 될 수 있다면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지금도 정해진 답을 딱 놓고 그 답이 아니면 안 받아들이거든요. 네. 이번 합의도 전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특위 자체가 구성이 그게 이 연금 개혁의 핵심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회적 논의를 어떻게 정말 합리적으로 절충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실질적 태도가 저는 엘리트들이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저 한 말씀만 추가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네. 주영 국회부의장 21대 국회 네. 특위위원장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웅 언발의 오줌 누기다. 알겠습니다. 연금 개혁 여야가 소득 대체율 합의를 했습니다만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두 분의 토론을 들어보면 참 쉽지 않은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가련숙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